워싱턴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에 25% 관세. 저는 즉시 계산했습니다. 부품 단가, 생산 계획, 실적 가이던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관세를 맞은 한국은 조용했고 주가는 안 빠졌고 월가는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의 한 빅테크 기업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가 쓰는 부품이 어디서 오는지, 그 경로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매일 들여다보는 사람이죠. 새벽 3시였습니다. 침대 옆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죠. 보통은 무시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화면을 켜는 순간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워싱턴발 속보였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 몇 초는 그냥 멍하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5%. 숫자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저한테는 그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부품 단가가 오릅니다. 단가가 오르면 생산 계획이 흔들립니다. 생산 계획이 흔들리면 출하 일정이 밀립니다. 출하 일정이 밀리면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터지는 시나리오였죠.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서요. 메일함에는 이미 팀원 2명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다들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겁니다. 저만 늦게 본 셈이었죠. 슬랙 채널에는 링크와 스크린샷이 쌓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엑셀 파일을 열어 수치를 채워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려받아 첫 줄부터 훑었습니다. 숫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회사 전체 부품 조달 비용에서 한국발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그게 어느 라인에 얼마나 박혀 있는지, 그 라인이 멈추면 어느 제품의 출하가 막히는지. 머릿속에서 구조가 그려지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한 잔 마시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관세가 즉시 발효되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대체 공급처로 전환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 그 사이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 질문이 꼬리를 물었고 답은 쉽게 나오질 않았죠.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새벽은 고요하지만 그날 밤 제 머릿속만큼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고등은 켜져 있었고 저는 그 불빛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게 지속될지, 그리고 이 싸움이 어디서 끝날지. 그 답을 찾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 전체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프린트된 부품 리스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현재 조달 중인 핵심 부품 목록이었죠. 저는 팀원들에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부품에 형광펜으로 표시해봐요. 전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형광펜이 지나가는 줄이 하나, 둘, 20개를 넘어서기 시작하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죠. 메모리 반도체가 한국산이었습니다. 패키징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도 한국산이었죠. 배터리 셀, 일부 디스플레이 부품, 특정 라인의 연결 모듈까지. 리스트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한국은 우리 공급망 깊숙한 곳에 뿌리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한 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한국 문제가 아닌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관세는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겨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칼날이 향하는 곳은 우리 회사의 원가였고, 우리 납기였고, 우리 출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구조를 그렸습니다. 25% 관세가 붙으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단가가 오르면 마진이 줄죠. 마진이 줄면 CFO가 실적 전망을 낮춥니다. 실적 전망이 낮아지면 주가가 움직입니다. 주가가 움직이면 이 사회가 묻습니다. 왜 이걸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고.
결국 이 화살표의 출발점은 워싱턴의 발표였지만 화살이 꽂히는 곳은 우리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바깥과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내부가 얼마나 단단하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날 우리 내부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처음으로 느꼈죠.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대체 공급처 찾으면 되지 않나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당장 한국 말고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증 절차, 품질 검증, 계약 조건, 납기 일정. 대체 공급처로 전환하는 데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공백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버티느냐,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시나리오 3가지 만들어주세요. 관세가 3개월 지속될 때 6개월, 1년. 각각 우리 원가랑 출하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팀원들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서서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창한 캘리포니아 하늘이었죠. 날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맑았습니다. 시나리오 작업을 팀에 맡겨두고 저는 시장 흐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니까 당연히 한국 기업들 주가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급락하는 걸 확인하면서 피해 규모를 가늠해 보려 했죠. 그런데 화면을 열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주가가 안 빠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예상만큼 빠지지 않았습니다. 발표 직후 잠깐 출렁였다가 금방 회복되는 흐름이었죠.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25% 관세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직격탄인데 시장이 왜 이렇게 차분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투자은행 친구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은 신흥시장 채권을 다루는 친구인데 시장 심리를 읽는 데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마이클이 먼저 말했습니다. 너도 한국 주가 보고 전화한 거지? 맞아. 이게 왜 안 빠져? 마이클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차가웠죠. 타코 트레이드야. 타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결국 물러선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영어 표현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후퇴한다는 패턴을 시장이 이미 학습했다는 겁니다. 월가는 이미 알고 있어. 이 관세가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은 혼란의 프리미엄을 먹는 자리라는 거지. 겁먹고 팔면 손해보는 구조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곱씹었습니다. 워싱턴이 강력한 경제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시장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책 발표가 나왔는데 그 정책이 실제로 관철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시장 안에 많지 않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한국 주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겁니다. 협박이 협박으로 작동하려면 상대방이 그 협박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이 협박의 유효기간을 계산하고 있었죠. 오히려 혼란이 생긴 틈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는 움직임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관세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팀도 긴장했고 내부 회의도 급하게 소집됐죠. 그런데 정작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면서요. 공급망을 관리하는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고 월가는 최악이 오지 않을 거라는 쪽에 돈을 걸고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틀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 그 답을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월가의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한국 쪽 뉴스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터지면 패턴이 있습니다. 상대국 정부가 즉각 항해 성명을 냅니다. 강경한 표현이 나오고 언론은 그 문장을 받아서 크게 키웁니다. 감정이 개입되고 협상 테이블은 처음부터 뜨겁게 달궈지죠. 저는 그런 흐름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이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해당 법안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항의가 없었습니다. 보복 언급도 없었죠.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냥 짧고 건조하고 담담했습니다. 뉴스 앵커들이 이 반응을 보도하면서 오히려 당황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저는 이 문장들이 무섭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협상이나 외교적 압박에서 감정전은 사실 상대방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상대가 흥분하면 실수가 나옵니다. 말이 앞서고 선을 넘고 협상 카드를 스스로 소진하죠.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끌어들이는 건 오래된 전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판에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원칙적 대응이라는 말은 들으면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공급망 전문가지 외교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협상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제가 공급업체와 가격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조급해지면 먼저 움직입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는 순간 판세는 기울기 시작하죠.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였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팀 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하나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 성명 원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메모를 달았습니다. 이 반응 잘 봐둬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상대해야 할 태도입니다. 팀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별 반응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별 반응이 없다는 게 가장 강한 반응일 수 있어요. 흥분한 사람은 다음 수가 보입니다. 근데 조용한 사람은 뭘 준비하는지 알 수가 없죠. 채팅방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관세를 맞은 쪽이 오히려 여유로워 보이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정전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침착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태도였죠. 그렇다면 한국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버티는 거라고 봤죠.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네옴 프로젝트에 한국 건설사와 기술 기업들이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니까 우리 업계랑 직접 관련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시간 뒤 아랍에미리트에서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현지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슬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유럽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과 유럽 완성차 업체 사이에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이었죠. 계약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라 유럽 현지 공장 설립까지 포함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인도 현지 생산 시설 증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투자 규모가 수조 원대였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며칠 사이에 터진 일들이었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에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준비된 것들이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저는 팀원 제니퍼에게 말했습니다. 제니퍼, 우리 지금까지 대체 공급처 찾는 시나리오 짰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이 지금 뭘 하는지 알아요? 제니퍼가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체 시장을 열고 있네요.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서 출구를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새로운 문을 여러 개 열어두고 있었죠. 중동, 유럽, 인도. 미국이 협박을 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다음 판을 깔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상황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는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그 압박이 효과를 내려면 상대가 미국 시장에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팔지 못하면 갈 곳이 없어야 하죠. 그래야 협상 테이블에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겠다고 했더니 한국은 다른 문 3개를 열어버린 겁니다. 저는 짧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미 다음 판으로 이동 중이네. 협박이 협박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협박을 가진 쪽이 오히려 조급해집니다. 저는 그걸 공급망 협상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대안이 생긴 순간 상대의 카드는 힘을 잃습니다. 워싱턴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압박의 유효기간을 계산하고 있었고 한국은 조용히 그 기간을 더 짧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판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CFO 데이비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짧은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이었죠. 지금 상황 어떻게 봐요?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데이비드는 숫자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숫자 뒤에 숨기는 스타일이죠. 그가 이렇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건 내부적으로 이미 압박이 상당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관세가 현재 발표된 수준으로 다음 분기까지 유지된다면 원가 압박이 마진을 3에서 4%포인트 정도 깎아낼 수 있습니다. 가이던스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데이비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실적 경고 문구 초안 준비해줘요. 내가 법무팀이랑 검토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문서를 열었습니다. 실적 경고 공시 초안이었습니다. 회사가 시장에 공식적으로 실적 하향을 예고하는 문서죠. 이게 나가면 주가가 움직입니다. 투자자들이 반응하고 언론이 받아쓰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내립니다. 저는 첫 문장을 타이핑하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멈춘 건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멈추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경고가 나가면 백악관이 버틸 수 있을까?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회사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공급망이 한국과 엮여 있는 미국 기업은 우리만이 아니었죠. 반도체 쪽만 해도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기업들이 동시에 실적 경고를 내기 시작하면 시장이 흔들립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투자자들이 움직입니다. 투자자들이 움직이면 의회가 반응합니다. 의회가 반응하면 백악관은 선택을 해야 하죠. 관세를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물러서느냐.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이었죠. 이 손이 엔터를 누르는 순간 그 연쇄가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 회사 하나의 공시가 백악관 정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는 당겨지는 겁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초안 준비는 할게요. 그런데 공시 타이밍을 조금 더 들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경고를 내면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게 쌓이면 시장 압박이 정책 압박으로 바뀌거든요. 그 타이밍을 보고 움직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데이비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시장이 대신 싸우게 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책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건 여론도 외교도 아닙니다. 주가랑 실적이에요. 전화 너머로 데이비드가 짧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초안은 준비해두되 발표는 보류. 대신 모니터링 메일 올려줘요. 저는 전화를 끊고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발표되지 않은 경고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는 이미 하나의 압력이었죠.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저녁은 늘 노을이 예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은 그 노을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슬랙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업계 단체 채널이었습니다.
반도체 협회, 정보기술산업협의회, 자동차 제조사 연합. 평소에는 각자 따로 움직이는 조직들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메시지 톤이 똑같았습니다. 관세 철회. 저는 메시지들을 훑으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겁니다. 누군가 물밑에서 연락을 돌렸고 각 단체가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기로 맞춘 거였죠. 오후가 되자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자 여러 명이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개별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었죠. 경쟁사끼리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저는 동료 브라이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브라이언이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돈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죠. 맞았습니다. 기업들이 연합해서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업계 불만이 아닙니다. 선거 자금이 있고 고용이 있고 지역구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의회에서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몇 명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반도체 관련 공장이 있는 의원들이었죠. 관세가 유지되면 그 공장들의 부품 조달 비용이 오르고 고용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당 의원들이 같은 당 정책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법원에서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무역 관련 소송이 접수됐다는 소식이었죠. 절차적 문제를 다투는 내용이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정책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론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가 언론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전자제품이 없습니다. 관세가 부품 단가를 올리면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제품. 사람들이 매일 쓰는 것들이죠. 저는 상황을 정리하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구조가 잘못됐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려고 꺼낸 카드였는데 그 카드가 미국 기업을 먼저 찌르고 있었죠. 기업이 흔들리니 시장이 반응했고 시장이 반응하니 의회가 움직였고 의회가 움직이니 백악관 내부가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백악관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기업들, 시장, 의회가 전부 반대 방향으로 서는 걸 보고 있습니다. 팀원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버티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무너지지 않으면 이 구조는 안에서 스스로 꺾입니다. 말하고 나서 저는 이 문장이 며칠 전 한국 정부 대변인의 성명과 같은 맥락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태도. 저는 그게 어떤 힘을 가지는지 이제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밤과 똑같은 시각이었죠. 저는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끝이 올 거라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화면을 켰습니다. 백악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이었습니다. 문장은 짧았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문제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강력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잠시 멍했습니다. 관세 철회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협상 타결이라는 표현도 없었죠. 그냥 잘 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공급망 관련 섹터 전반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 애매한 문장 안에서 후퇴의 신호를 읽어낸 겁니다. 저는 즉시 데이비드에게 연락했습니다. 실적 경고 공시, 보류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가 짧게 답했습니다. 나도 봤어요. 생산 계획 원상복구 준비해줘요. 전화를 끊고 저는 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 비상대기 상태로 묶어뒀던 공급망 조정 계획을 해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씩 확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팀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일주일 전과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이걸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팀원들 얼굴을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 정리해 봅시다. 한국이 어떻게 이겼어요? 브라이언이 먼저 말했습니다. 버텼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소리를 질러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항해 성명을 크게 내서 이긴 것도 아니고 보복 카드를 꺼내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동안 미국이 자기 시스템에 의해 스스로 꺾인 겁니다.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자기 시스템이요?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반응했고 의회가 균열됐고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을 상대로 싸운 게 아니라 결국 자국 기업과 시장과 정치 구조를 상대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진 거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부품 리스트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형광펜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 종이였습니다. 한국산 부품들이 표시된 줄들이 빼곡했죠. 이 종이가 보여주는 게 결국 이번 일의 핵심이었습니다. 공급망은 외교보다 솔직합니다. 정치적 수사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오는지, 그게 빠지면 무엇이 멈추는지.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국은 그 숫자 안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 사실은 어떤 관세 발표로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이번 주 안으로 공급망 리스크 재점검 보고서 하나 올려줘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구조에서 단일 의존도가 높은 지점들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팀원들이 흩어졌습니다.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새벽 3시에 켜졌던 경고등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다음 경고등은 언젠가 또 켜질 겁니다. 다른 품목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중요한 건 같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쪽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진 쪽이 결국 이깁니다. 저는 회의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결국 한국은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항해 성명도 보복 카드도 없었죠. 그냥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국은 자국 기업과 시장과 정치 구조와 싸우다가 스스로 꺾였습니다. 백악관이 올린 짧은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기는 쪽이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이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든 쪽이 이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